자,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EBS 수능 특강 융합 1 독서 융합 1 할 거고, 지문도 읽고 그리고 문제도 풀 건데, 이거 보다 보니까 전에 이 그림 관련해 가지고 몇 번이냐, 이거 4번 문제, 이게 3점짜리 유형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거 풀었었던 게 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그거는 따로 붙여놓을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문제를 보면은 기억이랑 니은이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 보일 반응으로 적절한 거 찾는 거 하나 있고, 내용일치 문제 있고, 내용일치는 굳이 풀 필요 없겠죠? 내용일치 있고, 그리고 A 괄호 쳐져 있는 부분 보고 푸는 문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추상화 이해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 B, C. 그러니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들이랑 괄호 쳐져 있는 것들 위주로 보면서 그때그때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일단 읽을게요. 1문단. 전통시대에 글씨를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 퇴계 이황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나 심성이 글씨를 통해 드러난다는 신법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요 부분 있죠? 조선 전기 유학자 여기서부터라고 할까요? 지금 이렇게 지금 묶어 놓은 이 부분이 전부 다 기억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문제를 풀러 가셔도 됩니다. 글씨는 사람이나 마음의 뭐 거울이다 뭐 그런 거죠. 퇴계유황 기억은 그러면은 기억 먼저 여기서 보면서 풀 수 있잖아, 그쵸? 기억이 뭐라 그랬어요? 글씨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고요, 그쵸? 자, 주희는 위공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글씨가 좋고, 현공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조급하였기 때문에 대단히 촉망하게 쓴 듯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장래가 촉망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촉망, 이거 저도 모르는다는데 딱 봐도 욕하는 말인 것 같죠? 그래서 기억은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기억이 말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 글씨는 사람의 마음이나 심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일단 가에 대한 평가부터 볼게요.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대단히 촉망하게 쓴 듯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죠. 왜냐면은 글씨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를 두 개를 봐야 될 듯한데 여기서 아마 답이 나올 것 같네요. 제 예상대로라면은. 자, 마음이 진실로 바르다 해도 손이 익숙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익히어 완성하는 길은 오직 손을 익숙하게, 손을 열심히. 그렇다는 말은 글씨에는 부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진실로 바르다 해도 글씨를 통해 개성이 발현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강조했지 글씨를 통한 개성 발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3번 볼게요. 글씨에는 쓰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와 같이 마음이 바른 것보다 오직 손을 익숙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답은 3번인가요? 지금 그냥 그 기억이 누구였습니까? 퇴계 이황이었나요? 퇴계 이황이 한 이야기만 보고 그 핵심만 보고 지금 본 거예요. 이번에 답은 몇 번인가요? 네, 3번이고요. 그리고 다시 지문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니은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부담감은 없겠죠. 니은도 그냥 이해만 해주면 됩니다. 또는 기억과 비슷한 이야기를 여기서도 했을 테니까 그냥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 없이 이미 여기에서 문제가 풀었잖아. 여기에서 한 문제가 이미 나왔잖아요. 내용 일치 문제야 전체적으로 겹쳐서 나올 수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에서 이미 추론 문제 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또 나올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읽어주고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창암 이상만이라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 공부, 글씨란 마음 공부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바로 성리학적인 심성론의 바탕을 둔 관점인데, 이러한 관점, 여기까지가 같은 말이고, 조선 후기 탈주자학적 사상이 대두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럼 주자학적인 사상이기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 앞에 게. 탈주자학적 사상이 대두되면서 변화했다 그랬으니까. 대두되기 전에는 변화를 딱히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창암 이상만이 지적한 걸 보니까 선대의 서풍만을 추종하는 글씨 쓰기를 비판하여 제각각의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편벽한 안목을 개탄하였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그렇게 엄청 힘든 것은 아니죠. 뭐 자꾸 먹고 싶냐? 힘든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할 수 있죠. 읽으면서. 그 단어 뜻을 몰라서 문맥을 파악 못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저도 여기서 단어 몰라요. 편벽한 것도 처음 봤다야. 졸박하다라는 말도 안 쓰는 거죠. 근데 졸박한 것도 어리석은 듯한 느낌이고, 제각각의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편벽한 거고, 그러니까 편협한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위의 서풍은 글씨가 이쁘면 사람 마음도 이쁘다라고 간주를 한 거고요. 마음을 담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좋은 마음이란 뭐예요? 이런 조선 전기 유학자, 이런 성리학적인 심성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리학적으로 바람직한 마음가짐을 가진 그쪽에 무슨 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국가에 충성하고 막 유교적 사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겠죠. 그렇다는 건 그 사람들이 이 위에 있는 이런 유학자들, 성리학자들이 궁극적인 인성체라고 해야 되나? 궁극적인 인성체로 삼는 모습이 단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궁극적인 인성체로 상정한 게 있다면은 당연히 그 글씨는 마음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 마음과 대응되는 완벽한 글씨체, 이상적인 글씨체로 삼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모두가 그러한 글씨체를 따라하고 그러한 글씨체가 최고인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1, 2문단에서 지금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의 본질은 니들처럼 영감들 당신들처럼 인위적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무위에 있대요. 무위가 뭐냐? 그러니까 일부러 뭔가를 꾸며내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주체적인 개성의 발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사실은 웃긴 게 서론이 3문단까지 가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특이하죠? 자, 전통 1, 전통 2가 전통 1을 공격, 그리고 사실은 하지만 이러한 게 글씨라는 것에 들어있는데 요즘에는 디지털화 되면서 이러한 생각이 희박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디지털화하는 패턴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완벽하게 연관이 없는 건 또 아니라서 과거의 글씨가 엄청 이쁜 글씨들이 뭐 많았겠죠. 그쵸? 아니면 개성 있는 글씨도 많았겠죠. 그쵸? 그래서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하는 그런 똑같은 글씨가 아니라 손으로 쓴 글씨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손으로 쓴 글씨를 컴퓨터가 그대로 뭐 갖다 쓴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자, 사람들마다 글씨에 대한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그럼 글씨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다른 글씨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해야 더 삶이 편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인간은 이제 A 부분인데 여기를 보고 문제를 풀까요? 보면서 A 부분인데 인간은 월등한 패턴 인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글씨들도 인식할 수 있지만 컴퓨터와 같은 기계는 그렇지 않대요. 얘네들은 정확하지 않으면은 헷갈린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걸 하냐, 뭐 패턴 인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패턴 인식이라는 단어. 아, 아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처음 나옵니다. 여기다 동그라미 쳐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는 언급만 하고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도 되고요. 패턴 인식에. 이 모집단의 구성 요소에서 이거 모집단을 읽어보세요. 뜻 주는 건 다 읽으셔야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구성 요소 중에서 고유한 속성인 특징을 탐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분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지금 살짝 문제를 볼게요. 예를 들어 COINS라는 5글자를 분류하는 경우로 생각해보자. 가까이 글자는 수직선, 사선, 수직선, 사선, 닫힌 곡선, 열린 곡선. 그래서 얘네는 이거인 거예요. 그에 따라서 하나의 열린 곡선, 하나의 닫힌 곡선, 이 분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 이 지금 COINS라는 녀석을 가지고 분류하는 패턴 인식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이 글자를 COINS를 분류하는 방법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패턴 인식이라는 글자로 바꾼 거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울게요, 이제. 패턴 인식. 이거 풀었고, 이제 이거죠. 자. 검은 글씨를 해볼까요? 패턴 인식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여기에서 A에 들어갈 거 수직 회기, 이거는 근데 수직 획, 여기서 지금 단어를 뭐를 지금 물어봤냐? 지금 힌트를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각각의 글자, 완성 패턴 인식이라는 글자 중에 하나인 완성체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쵸? 이 네 가지 글자를 각각 다 여기에다가 인식을 시키는 거인 것 같죠? 거기다 얘냐 아니오냐. 얘일 경우에는 글씨가 여기로 빠지고 나머지만 가지고 또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수직선, 사선, 닫힌 곡선, 열린 곡선 등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아니라 수평획도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하죠. 자, 수직획이 4개 이상 있는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수직획이 4개 이상 있는 녀석은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3개. 하나, 2개. 하나, 2개. 해가지고 패자밖에 없죠. 그럼 얘는 패예요. 그쵸? 수직획이 4개 이상 있지 않은 녀석들은 전부 다 이제 나머지로 넘어간 거죠. 이제 여기에서 턴이라는 단어를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녀석들과 다르게 턴에만 굉장히 많은 질문이란다. 턴에만 되게 많은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수평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선 질문이 이렇게 수평획을 이미 줬죠. 지문의 수평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더라도 여기에 수평획을 줬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다른 녀석들 근데 턴, 인식 이 글자들 모두 수평획이 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수평획도 있고 수직획도 이렇게 최소한 하나씩은 있죠. 그러니까 수직획이나 수평획이 있는가로는 턴을 따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턴의 수평획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 총 5개의 수평획이 있으니까 수평획이 5개 이상 있는가 라고 말을 해도 될 거고요. 수평획이 얘는 2는 하나, 식도 하나니까 4개라고 해도 될 거고 3개라고 해도 어차피 이 남은 턴 인식에서는 턴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1, 2, 3번 모두 맞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턴을 빼냈죠. 그리고 사선 및 역사선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는 사선이나 역사선이 있나요? 없죠. 사선이랑 역사선이 뭐예요? 이게 지금 이 지문을 봤을 때는 n이라는 단어에 하나의 사선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이게 하나의 사선일 거고 이 사선의 반대 방향으로 쳐져 있는 바로 이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역사선이겠죠. 그래서 역사선이 2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야, 역사선이다. 사선도 있고 역사선도 있는 거죠. 각각 하나씩.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식이 돼가지고 이 식을 구별할 수 있으면 답이 2번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C에서 나머지 in이라는 단어를 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죠? 동그라미가 얘는 따로 있죠. 동그라미 뭘로 이야기를 했어요? 닫힌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됐죠? 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서 지문을 마저 읽어볼 텐데 이 4번 이야기하는 거는 굳이 여기서는 풀지 않고 따로 문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BC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야기를 하는 건데 ABC가 뭐죠? 여기 있네요. 이것만 읽으면은 이제 다 읽는 거죠. 그림 문제 빼면은. 자, 인간은 그래서 감지한 패턴을 귀납적인 추론으로 패턴을 감지한 후에 이걸 이렇게 딱 종합해가지고 일반적인 개념이나 단서와 연관 지을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입력 데이터를 통계적인 모집단 중 하나,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단을 뽑아낼 수 있는 그 모집단이라는 개념이 너가 나보다 더 잘 알 거야. 모집단이 뭔지 알지? 집단 배운 적 있어 없어? 수학 시간 때. 어떠한 집단이 있고 여기에서 사례라고 해야 되나요? 변수를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통계를 하는 건데 이걸 뽑아낼 수 있는 이 군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모집단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 정도의 설명이 한계고요. 아무튼 이러한 모집단 중 하나와 연관시킬 수 있는 상대적 가능성, 그러니까 연관성이 몇 퍼센트 있습니다라는 것을 추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보고 나서 이건 이거 같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컴퓨터는 좀 더 기계처럼. 이때 통계적 모집단은 기존에 입력된 많은 데이터 가운데 추정에 필요한 단서나 정보라 할 수 있는 특징. 그러니까 컴퓨터도 이러한 지금 패턴을 감지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이 감지한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거와 밀접한 단서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쵸? 지금 설명이 이해가 됐나요? 이때 통계적 모집단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한 표본들 이죠. 더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나?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지금 뭔가 좀 나도 이야기하면서 뭔가 조금 불만족스러웠는데 보면 생각을 해보자. 보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패턴을 감지를 했어요. 어떠한 패턴을 감지를 했는데 만약에 이러한 패턴을 감지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인간과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내가 이 분야를 모르니까 자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인간은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사과다 라고 귀납적으로 추론을 해서 일반적인 개념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이 패턴을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계적 모집단 중 하나와 연관시킬 수 있는 상대적 가능성을 추정한다라는 말이 이 통계적 모집단이 뭐예요? 지금 이 녀석을 이러한 지금 이렇게 둥그런 모습에 꼭지가 달려있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통계적 모집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바로 과일, 열매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체리, 앵두, 자두, 사과, 감, 수박, 살구 뭐 요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이것이 바로 통계적 모집단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설명한 것에 따르면 그리고 이 많은 녀석들이 A, B, C, D 이렇게 있었잖아. 이 것들 중에 하나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10%, 20%, 40%, 90%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범죄자 그 인상착의 일치 막 아니면은 블랙박스 판독해가지고 번호판 흐린 번호판 그 뭐냐 색 번호 맞추는 거라든지 사람 얼굴 맞추는 거라든지 그런 게 전부 다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추출한 어떠한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부류 추출한 특징이 서로 다른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네요.
어떠한 특징을 추출을 했어요. 이러한 특징이 A라는 부류가 있고 B라는 부류가 있어. 이 특징이 이 두 가지 부류를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냐. 이 특징이 있으면 A고 없으면 B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잘 구별할 수 있는지를 분별력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부류가 당연히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일수록 입력된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유리하겠죠. 분별력이 높아지는 거겠죠. 이때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시도가 너무 적거나 너무 단순하면 데이터를 특정 지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낮아지는 거겠죠. 그만큼 여러 번 반복하고 확실하게 신뢰성 있는 특징 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 같네요. 그쵸? 반면에 너무 많이 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같은 건데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시도를 점점 많이 해갈수록 점점, 그러니까 큰 특징에서 점점 사소한 특징까지 전부 다 분류를 하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귤이 있어요. 이렇게 귤이 있는데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시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귤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여러 번 여러 번 특징이라는 것 자체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찾아내다 보면은 귤이 있으면은, 야, 이 귤 중에서는 되게 맛있는 귤이 있어. 맛있는 귤은 어떤 귤이냐면은 표면이 탱글탱글하고, 그리고 껍데기에, 그러니까 그 상한 게 아니라 죽은 깨 같은 아주 작은 점들이 이런 식으로 박혀 있는, 이건 썩어서 크게 파여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좁쌀만한, 거의 개미똥만큼 자그마한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녀석이 있어요. 특히 귤의 그 밑바닥 부분에 이런 점이 찍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밑바닥 부분에 색이 짙고 그런 귤은 되게 달 경우가 많아요. 물론 물렁물렁한 것보다는 조금 만졌을 때 살짝 말랑말랑하지만 그것보다는 탱탱하다는 느낌이 더 들 정도로 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귤이고 이것도 귤이죠. 이 시도를 반복하다 보면 이 반점이 있냐 없냐로 귤이냐 귤이 아니냐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이 반점까지도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 반점까지 생각을 계속 해야 되니까 복잡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차원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ABC의 관계를 적어보면 A는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적으면 못해요. 근데 많으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적으면 많으면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이것을 바로 C, 차원의 저주라고 해요. 이 부담스러운 이 부분이 바로 B인 거죠. 그리고 A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를 확보하여 C를 해결하면 B가 증가할 수 있다? A가 뭐였죠? A는 분별력. 분별력이 높아지면 계산의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차원의 저주를 피할 수 있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분별력을 확보하여 차원의 저주를 해결하면 B가 증가할 수 있건? 지금 이러한 지금 이 순서가 아닌 것 같은데? 분별력을 확보하여 차원의 저주를 해결하면, 만약에 해결을 했다면 계산의 복잡도는 차원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쵸? 이 계산의 복잡도를 낮추면서 분별력을 높이면은 차원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지금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지금 나는 지금 풀리긴 풀린 것 같은데 5번의 답은 3번 아닌가요? 네, 5번의 답은 3번인데 이거는 결국은 이 C라는 녀석은 B가 높아서 오는 녀석인데 A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를 정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잘 생각해서 적정점을 찾는다면 과하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을 거고 그러면은 C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그쵸? 아니 이거 위가 아니죠. C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겠죠. 이 둘은 같이 움직이는 거고 이거랑은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해야 되려나?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 게 더 좋을까? 내 설명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A는 분별력. 추출 시도, 특징, 시도가 낮으면 분별력이 내려갑니다. 근데 특징, 추출 시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복잡도가 올라갑니다. 이걸 B라고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데 이 차원의 저주라는 게 그러니까 이 내용에 생략이 되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쓸게요.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특징 추출 시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래야 분별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특징 추출 시도가 너무 낮아버리면은 분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특징 추출 시도는 어찌 됐건 간에 계속 증가를 시켜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그런데 어떤 점이 적정선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증가를 하는데 더 증가하고 더 증가를 하다 보면 너무 이 증가한 것들까지 불필요한 것,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까지 계속 계산을 해야 되니까 복잡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적절한 특징 추출 시도가 필요해서 계속 특징 추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특징 추출 시도라는 이 말 자체도 어려운데 사례를 모으는 거예요. 사례를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물건에서 예시를 계속 모으다 보니까 이 사례를 계속 모으다 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계속 모으긴 모아야 돼.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서 이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계속 추출을 해왔던 것인데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해왔던 게 오히려 계산 절차의 복잡성을 계속 늘려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분별력은 높을지 모르지만 이 분별력이라는 게 뭐야?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것인데 복잡해서 계산 시간도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계산에 필요한 자원도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사실은 이건 분별력이 높다는 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일이 결국은 분별력을 낮추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차원의 저주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3번이 무슨 의미였냐면 복잡성을 낮추면서 분별력을 올린다는 말이 적절한 특징 추출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러한 비극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저주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이게 내 최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따로 이어붙이든지 아니면 따로 강의를 링크를 붙이든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